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58일 만에 1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논산 육군훈련소에서는 어제 1명에 이어 오늘 2명이 또 확진됐는데 모두 신천지 신도로 파악됐습니다. 봄철을 맞아 주요 관광지 방문객이 크게 늘면서 방역당국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재연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내일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입니다. 프랑스 핵추진 항공모함에서 승조원 절반인 1000여 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습니다. 미국의 확진자는 70만 명을 넘어섰고 일본 확진자 수는 한국을 사실상 추월했습니다. 이번 총선에 등장한 비례대표 위성정당들이 독자적인 교섭단체 구성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수처장 임명 등에서 우위를 차지하겠다는 계산인데 명분과 실리를 두고 여야 간 치열한 눈치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KBS 통합뉴스룸 9시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이제 1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10명대 환자 수는 58일 만입니다. 대구 신천지교회 슈퍼 전파 사건 이후 하루 수백 명씩 발생하다가 이달 들어 크게 줄었습니다. 이번 한 주 환자 수가 141명인데 2주 전과 비교해보면 거의 4분의 1 수준입니다. 확연한 감소세죠. 대구에서 격리돼 치료받는 환자도 처음으로 1000명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고무적인 수치들이지만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이유도 있습니다. 경로를 알 수 없는 집단 감염, 또 완치 판정을 받은 뒤 재확진된 사례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구 신천지교회와 같은 대규모 집단 감염이 반복된다면 오늘의 고무적인 수치는 순식간에 달라질 겁니다. 첫 소식 이수민 기자입니다. 경기도 포천의 한성내과의원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건 이달 11일입니다. 혈액 투석 치료를 받던 60대 남성이었는데 이어 이 남성의 부인과 병원 직원 등이 잇따라 확진돼 모두 6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병원에서 투석 치료를 받던 환자 71명 등 접촉자가 140여 명 가까이 됩니다. 그분들 중에 어제 1명이 나온 거죠. 일단 다음 주 월요일이랑 24일 날 전수는 2번 정해져 있는 거고요. 앞서 경북 예천에서는 일가족 4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지금까지 관련 확진자가 최소 36명입니다. 모두 뚜렷한 감염 경로가 파악되지 않는 집단 감염 사례입니다. 방역당국은 최근 확산세가 많이 완화된 건 사실이지만 이러한 소규모 집단 감염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 언제든지 재확산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입원과 외래 체계의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확대하며 지역사회에 대한 분석을 위한 혈청 역학적 조사, 그리고 지역의 산발적 집단 발생에 대응할 수 있는 맞춤 매뉴얼을 개발하고 있고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했다가 다시 확진된 사례는 173명이 됐습니다. 하루 새 10명이 더 증가했습니다. 이에 대해 방역당국은 여러 가능성을 놓고 조사하고 있다며 격리가 완전히 끝나도 추가로 14일간 자율 자가격리를 하는 등 관련 조치를 강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이런 가운데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훈련병 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3명 모두 신천지 신도. 이 가운데 1명은 완치가 된 뒤에 훈련소에 입소해서 재확진됐습니다. 이 3명과 접촉한 훈련병들은 다행히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이 논산 훈련소에는 불안한 가족들 문의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이수복 기자입니다.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어제 1명에 이어 오늘 또다시 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들 3명은 대구와 경남에 거주하는 친구 사이로 지난 13일 같은 날 입소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확진자 3명 모두 신천지 신도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그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나온 3건의 사례는 다 신천지 신도인 것으로 현재까지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더 자세한 부분은 역학조사를 진행 중인데 또 3명 가운데 1명은 다시 확진받은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확진자로 분류돼 치료를 받고 완치된 뒤 일상생활을 하다가 군에 입대했고 훈련소에서 재확진됐다는 겁니다. 확진자 접촉자 및 접촉 의심자 검사 중에서 다시 양성을 받아서 재확진된 그런 상태입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이들 훈련병 3명은 주소지와 가까운 마산의료원과 대구 동산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의 입소 과정에서 접촉이 있었던 훈련병 등 89명을 검사한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훈련병 3명이 확진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논산 육군훈련소엔 자식의 안부와 상황을 묻는 가족 문의가 빗발치는 가운데 방역당국은 입소하는 훈련생 가운데 대구 경북 거주자는 신천지 신도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수복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기간 집을 나와 휴대전화를 끄는 등 수칙을 어긴 27살 A씨가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지난달 집단 감염이 발생했던 의정부 성모병원에 입원했었던 A씨는 2차례 무단 이탈을 했다 경찰에 체포됐으며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자가격리 조치 위반자에 대한 구속은 14일 서울 송파구에서 사우나 등을 돌아다닌 68살 B씨 이후 두 번째입니다. 네, 오늘 날씨 참 좋았죠. 주요 관광지도 나들이 인파로 꽤 붐볐다고 합니다. 최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눈에 띄게 줄면서 경각심도 다소 느슨해진 듯한데 취재진이 만난 한 상인은 최근 손님이 뚜렷이 늘었다며 오히려 걱정을 했습니다. 조현주 기자입니다. 강원도 동해안 해변이 나들이객들로 북적입니다. 강릉 안목해변 카페거리. 카페 내부는 탁자마다 손님들로 가득합니다. 커피를 마시거나 이야기하느라 손님 대부분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인근 유명 맛집엔 관광객 발길이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빈자리가 없어 야외 대기석에 줄지어 앉아 하염없이 순서를 기다립니다. 마스크는 썼지만 거리를 두고 앉진 않았습니다. 되게 유명한 맛집이에요. 사람들이랑 점심에 먹고 가고 싶어서 궁금해서 먹었어요. 전통시장은 관광객과 시민들로 뒤엉켜 더 북적거립니다. 먹을거리를 사기 위해 긴 줄도 마다치 않고 기다리고 많은 사람들이 오가지만 아랑곳 없이 야외 탁자에 앉아 음식도 먹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확 줄었던 방문객 수가 행락철을 맞아 크게 늘면서 방역당국의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평일 기준에서요. 지금 한 10%에서 한 15% 정도가 좀 늘어난 추세고요. 주말은 한 20-30% 정도가 회복되는 것 같습니다. 찾아오신 손님께서 최소한 한 1.5m 정도 거리를 두셨으면 하는 그런 제 바람입니다. 더욱이 황금 연휴가 시작되는 이달 말부터 다음 달 초에는 전국에서 행락객들이 더 늘 것으로 예상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에 좀 더 힘을 모아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윤주입니다. 관광지뿐 아니라 도심 공원에도 오늘 인파가 몰렸습니다. 이런 분위기라면 이번 달 말 황금 연휴에는 행락객이 급증할 것으로 보이는데 방역당국은 이 연휴를 계기로 한풀 꺾인 확산세가 다시 증가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정부는 내일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할지 생활방역으로 전환할지 최종 결론을 내립니다. 양민철 기자입니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기한을 하루 앞둔 주말. 공원에는 모처럼 나들이 나온 인파로 북적입니다. 오랜 기간 집에서만 머물러 쌓인 갑갑함을 풀어보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집에만 있기에는 좀 너무 답답하고 날씨도 좋고 해가지고 마스크를 꼭 착용을 하고 석촌호수 이렇게 한 바퀴 돌게 되었습니다. 유명 놀이공원 등에는 이전보단 크게 줄었지만 가족 단위 이용객들이 눈에 띕니다. 일부 인기 놀이기구에는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릴 정도입니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선 아직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경각심 없이 막 돌아다니고 하니까 그게 더 문제가 돼서 또 다시 유행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냥 지금이 더 오히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시행을 한다면은 그게 따르는 게 순리라고 봐요. 정부는 다음 주말은 물론 5월 초까지 이어지는 황금 연휴가 감염 확산에 고비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과 노동절, 어린이날로 이어지는 징검다리 연휴 동안 여행이나 외부 활동이 이어질 수 있어 집단 감염이 우려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의 이동과 접촉이 크게 늘어나면 우리는 그 대가를 혹독하게 치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아이들의 1학기 등교 개학이 어려워질지도 모릅니다. 부득이 외부 활동을 하더라도 이후 밀폐된 장소에서 뒤풀이, 회식 등 여러 사람과 함께하는 모임 등을 삼가하고 바로 귀가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내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거쳐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이나
생활 방역으로의 전환 등에 대해 최종 결론을 내릴 계획입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국회 주요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준, 바로 교섭단체입니다. 이 소속 의원 20명을 넘겨서 교섭단체가 돼야 여야 협상에도 참여하고 법안 처리를 주도할 수 있습니다. 국고보조금도 월등히 더 많이 받습니다. 국회의장, 부의장도 교섭단체 몫입니다. 특히 21대 국회가 시작하자마자 가장 이슈가 될 공수처장 후보 추천, 이 교섭단체만 추천 과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 결과 민주당의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이 17석,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 미래한국당 의석은 19석입니다. 둘 다 교섭단체 기준에 살짝 못 미치는데 눈에 보이는 실리와 국민의 선택을 따라야 한다는 명분 사이에서 눈치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위성정당에 이어서 위성교섭단체 구성을 놓고 여야 모두 고심 중이란 얘기입니다. 조태흠 기자가 그 속사정을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교섭단체 얘기 먼저 꺼낸 건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 미래한국당입니다. 교섭단체 구성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일들을 저희는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한 번만 더 우리가 모셔오면 교섭단체 가능하기 때문에. 명분은 정부 여당 견제하는 야당의 역할을 위해서라는데 무소속 영입이나 국민의당과의 합당 같은 아이디어도 내부에서 거론됩니다. 하지만 또 꼼수로 국민이 준 총선 성적표를 뒤집는다는 비판은 부담이고 무엇보다 붕괴되다시피 한 미래통합당의 지도부 수습이 우선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 일단은 그런 야당의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똑같이 위성교섭단체를 따라했다간 야당과 힘겨루기 한다는 비판을 걱정하면서도 맞대응이 불가피하지 않겠냐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민의를 거스르는 움직임이 있으면 그것은 이제 그냥 방치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 가지 고민이 될 수 있겠습니다. 교섭단체 만드는 일을 정당방위라고도 표현하기도 했는데 특히 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2명의 선임권을 모두 가져가 공수처 출범을 지연시키는 상황을 염두에 둔 말입니다. 다만 민주당이 지난해 말 야당에게 절대적인 공수처장 비토권이 있다면서 공수처법 처리를 강행했던 건 교섭단체를 만드는 이른바 정당방위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이번 총선을 통해 국회에 입성하게 된 47명의 비례대표, 우리 사회의 보다 다양한 목소리를 입법 과정에 담아내는데 기여할 것으로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성호 기자가 화제의 당선자들을 만나서 포부를 들어봤습니다. 비례 19석을 차지한 미래한국당. 국회 입성이 가장 먼저 확정된 건 윤주경 당선인입니다. 윤봉길 의사의 장손녀로 박근혜 정부에서 독립기념관장을 지냈습니다. 독립운동 정신을 이어받겠다는 윤 당선인. 국가유공자 처우 개선이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국가유공자나 독립운동가 후손들에 대해서 예우가 많이 부족한데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고 합니다. 더불어시민당의 비례 당선인 17명 중에는 아버지와 형들에 이어 국회의원이 된 인물이 있습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삼남인 김홍걸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 대표 상임의장입니다. 한반도 평화 정착에 기여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주변 정세가 안정되는 대로 남북 교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시작할 생각입니다. 비례 5석을 확정 지은 정의당에선 최연소 의원이 당선됐습니다. IT 업계에는 장시간 노동 그리고 공고사직 등 고용 불안이 좀 만연해 있거든요. 이 부분들을 해결해 나가고 싶습니다. 코로나19 최전선을 지켰던 50대 간호사는 물론 현장의 경험을 좀 살려서 체계적으로 인력이라든지 재정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깊이 살펴보고 조국 전 장관 수호에 앞장섰던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도 국회에 입성했습니다. 150만의 성원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걸 잊지 않고 처음에 약속드린 대로 배신하지 않는 의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 코로나19 환자 70만 명을 넘긴 미국에서는 주 정부의 외출 자제령을 완화해달라는 시위가 곳곳에서 벌어졌습니다. 이 사망자 증가세가 줄지 않고 있는 가운데 대규모 코로나 진단 검사가 경제 재개를 위한 관건으로 떠올랐습니다. 서지영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차량 수십 대가 경적을 울리며 도로를 달리고 해방하라는 팻말을 든 채 항의 시위를 벌입니다. 이들의 요구는 하나, 자택 대피령을 해제하라는 겁니다. We want to work up in our state. We want to work.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단계 경제 정상화 지침을 밝힌 다음 날 미 곳곳에선 주지사에게 경제 활동 재개를 요구하는 시위가 열렸습니다. 미네소타와 텍사스, 버몬트주는 경제 활동을 부분적으로 재개한다는 방침입니다. 주지사들에게 결정을 맡기고 싶다던 트럼프 대통령은 하루 만에 태도를 바꿔 공개석상에서 경제 정상화를 재촉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I think you'll be hearing a lot about reopenings in the coming weeks and months. 그러나 확진자 70만 명, 사망자 3만 7천 명을 넘긴 상황, 신중론도 제기되는 가운데 일부 주는 과학과 데이터의 근거에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버지니아주의 경우 놀이터와 공원까지 폐쇄하며 외출 자제령을 내린 상태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미네소타, 미시간주와 함께 콕 찍어 해방하라라는 트윗을 올렸지만 여기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I do not have time to involve myself in Twitter wars, but I do everything that I can to keep Virginians safe and to save lives. 질병통제예방센터는 경제 재개의 핵심은 검사 역량 확보와 확진자 동선 통제라고 밝혔습니다. 이 역량을 확보한 지역부터 정상화에 들어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버지니아에서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일본에서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멈추지 않고 있는데 도쿄 지역의 검사 양성률이 무려 5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의 전체 확진자 수는 우리나라보다 많아졌는데요. 도쿄 연결하겠습니다. 네, 이민영 특파원, 어제 도쿄에서 하루 최다인 200명 넘는 확진자가 나왔는데 오늘은 얼마나 증가했습니까? 도쿄의 오늘 확진자는 181명입니다. 일본 전체로는 저녁 9시 현재 462명이 새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크루즈선을 제외하고 일본 국내에서 감염된 사람만도 10,000명을 넘어섰고 크루즈선을 포함하면 11,000명을 초과했습니다. 전체 누적 확진자 수가 한국보다 많아졌습니다. 네, 의료 체계 붕괴 우려도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확진자가 입원할 수 있는 병실은 충분한가요? 병실 문제 심각합니다. 확진자 중에 입원하지 못하고 집에 머물고 있는 사람이 도쿄에서만 200명을 넘습니다. 코로나19 환자용 병상 수를 일본 정부가 부풀렸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실제 병상 수가 11,000개 정도에 불과한데 25,000개 이상이라고 아베 총리가 국회에서 밝혔다는 겁니다. 전국 지자체가 보고한 빈 병상 수를 그냥 코로나19 환자 병상 수에 합쳤다는 내용입니다. 특히 인공호흡기 등을 갖춘 중환자 병실 부족이 심각한데요. 인구 10만 병당 5개로 다른 선진국의 절반에도 훨씬 못 미칩니다. 네, 그럼 검사는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일본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사람은 9만 명 정도 됩니다. 한국의 15% 수준입니다. 일본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조건 매우 까다롭습니다. 일본 의사들조차 죽을 만큼 괴로운 상태가 돼야 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할 정도입니다. NHK가 코로나19 검사 양성률을 분석했는데 최근 2주간 도쿄의 양성률이 무려 56%나 됐습니다. 100명이 검사받으면 50명 이상이 확진 판정을 받는다는 거니까 어떤 상태가 돼야 검사를 받을 수 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문제가 간단치 않을 것 같은데요. 다음 주부터는 연휴도 이어지죠. 그렇습니다. 다음 주말부터 열흘 넘게 이어지는 황금 연휴가 분수령이 될 걸로 보입니다. 아베 총리도 기자회견을 열어서 연휴 동안 제발 집에 있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게 의료 현장과 생명을 지키는 일이고 최악의 상황을 막는 길이라고 호소했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중동 지역은 확산세가 심각한 상황에서 다음 주부터 이슬람 금식 성월인 라마단이 시작됩니다. 해가 떠 있는 동안에는 물과 음식을 섭취할 수 없는데 수분이 부족해 면역력이 떨어지면 감염병이 더 취약해지겠죠. 때문에 이 금식을 미뤄야 한다. 아니다. 종교의 의미를 저버릴 수 없다. 종파 간 첨예한 입장 차이로 방역 당국의 고심이 깊다고 합니다. 두바이 박석호 특파원입니다. 자고 나면 4천여 명씩 감염자가 늘고 있는 터키. 총 확진자 수는 이란과 중국에 근접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역시 감염 곡선 기울기가 심상치 않아 전 시장까지 병동으로 개조하고 있습니다. The total capacity of this area of the Dubai World Trade Center that we have now, we want to create a field hospital, is 3,030 beds. 이런 가운데 해가 떠 있는 동안에는 물과 음식을 섭취할 수 없는 라마단이 다음 주 후반부터 한 달 동안 이어집니다. 수분 부족으로 면역력이 떨어지면 코로나19가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 때문에 알제리의 한 정치인은 올해 금식 면제를 주장하고 나섰고 이라크 시아파 지도자도 감염 우려가 큰 상황이라면 금식을 미룰 수 있다고 허용했습니다. 반면 이집트와 사우디 등의 수니파 종교기구는 단호합니다. 노약자나 환자가 아니라면 이슬람의 의무를 저버릴 수 없고 금식은 오히려 건강에 좋다는 겁니다. 이처럼 금식에 대해서는 입장 차이가 있지만 라마단 기간 저녁에 이루어지는 단체 기도와 식사 모임에 대해서는 우려가 일치합니다. 대부분의 이슬람 국가들이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올해 라마단 모임을 금지했습니다. در غیاب این جلسات از عبادت و تضرع و خشوع در تنهایی غفلت نشه. 그러나 이슬람 인구가 가장 많은 인도네시아에서는 20%가 모스크 폐쇄에 반대한다는 여론조사가 나오는 등 일부 이슬람 신자들은 라마단 전통을 지키겠다는 입장이어서 방역 당국의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박석호입니다. 북한이 지난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를 무시했다. 유엔이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뉴욕 연결해서 관련 내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철호 특파원,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연례 보고서에 나온 내용이죠. 이렇게 평가한 이유가 뭔가요? 네,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의 조사 보고서를 근거로 하고 있는데요. 북한의 핵 활동과 관련해 북한 영변에 경수로 건설 활동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목했습니다. 경수로 주변에서 건물 신축 작업과 구룡강 준설이 위성 사진에 포착됐다는 겁니다. 또 다양성과 일관성을 갖고 탄도미사일 개발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했는데요. 대북제재위원회는 북한이 지난해 5월과 11월 사이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등 최소 25발의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것을 주목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이 석탄이나 정유 제품 거래를 더 대담하게 했다고 분석했는데 이 다 수출입이 제한되거나 금지된 품목이죠. 네, 북한은 예전에 제재 이후 공해상에서 선박 대 선박의 환적 수법을 주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직접 항구에서 물품을 주고받는 사례가 크게 늘었다고 대북제재위원회가 밝혔습니다. 대북제재위는 위성 사진을 통해 지난해 11월과 12월 남포항과 송림항에서 석탄 수출이 이루어지는 장면을 확인했습니다. 정유 제품 수입도 연간 50만 배럴로 제한돼 있는데요. 외국 선박이 직접 운송해 한도보다 많게는 8배 이르는 양을 수입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유엔이 북한 해외 근로자들의 해외 체류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라는데 무슨 문제가 있는 겁니까? 예, 많은 북한 근로자들이 기존 체류국에서 제3국으로 이동하는 수법으로 제재 회피를 했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유엔 제재위는 사실 지난해 말까지는 노동자들이 전원 송환되는 걸로 지금 제재 내용이 돼 있는데요. 대북 제재위는 북한 국적의 2,000명이 최근 단순 방문 비자로 중국에 입국한 사실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에는 IT 분야에 진출해 신분을 감추고 수입을 올리는 것으로도 보고 있습니다. 대북 제재위는 특히 북한이 사이버 수단, 즉 암호화폐 등을 이용해 추적을 피하고 있어 이 부분을 심각하게 여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어제 저녁 훔친 승용차를 몰던 10대들이 사고를 내고 달아났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지난달에도 10대들이 훔친 차를 몰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가 숨지는 사건이 있었죠. 이들은 만 14살이 안 된 촉법 소년으로 보호 처분만 받게 됐는데요. 이번에도 처벌을 피하게 될까요? 보도에 송락규 기자입니다. 경적을 울리며 빠른 속도로 검은색 차량을 추격하는 순찰차. 도주 차량은 신호까지 무시한 채 질주하다 골목으로 진입하는 SUV 차량과 전봇대를 잇따라 들이받습니다. 도주 차량엔 운전자 A군 등 동갑내기 중학생 3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A군이 몰던 승용차는 이곳 전봇대를 들이받은 뒤 멈춰섰고 A군은 차량을 버린 채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A군은 결국 도주 하루 만에 수원의 한 노래방에서 붙잡혔고 나머지 2명은 사고 직후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이들이 몰던 승용차는 이틀 전 경기도 광주에서 도난 신고가 접수된 차량. 경찰이 추적에 나서자 3km가량 과속을 하며 달아나다 사고가 난 겁니다. 순식간에 꽝 하고 당한 일이라 저도 정신이 없었고 0.01초라도 늦게 시간이 서로 만났다, 사고짓을 만났다 그러면 저는 죽을 뻔했죠. 그런데 경찰 확인 결과 A군은 만 13세로 촉법 소년입니다. 형사처분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지난달 말 서울에서 대전까지 훔친 차를 몰다 대학 신입생을 치어 숨지게 한 10대도 촉법 소년이라는 이유로 보호처분만 받게 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당시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10대들을 엄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글에 지금까지 94만여 명이 동의했습니다. 올해 초 교육부는 촉법소년 연령을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겠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국회에도 촉법소년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법안들이 발의됐지만 모두 계류 중 감감무소식입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1조 6천억 원대 펀드 환매 중단 피해를 낸 라임 사태 수사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이 라임 사태 관련자로부터 뇌물을 받고 금감원 내부 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체포된 전직 청와대 행정관이 오늘 구속됐는데요. 검찰은 잠적한 핵심 피의자를 쫓고 있습니다. 박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른바 라임 사태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전직 청와대 행정관 김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지난 16일 특가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체포된 지 사흘 만입니다.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랑 뇌물수수 혐의 인정하셨어요? 지금 김 회장 어디로 도피했는지 아시나요? 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김 전 행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금융감독원 출신인 김 전 행정관은 지난해 2월부터 1년 동안 청와대에서 근무했습니다. 김 전 행정관은 당시 라임 사태 관련 핵심 수사 대상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4,900여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금감원 내부 정보를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전 행정관은 또 김봉현 전 회장으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쓴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전화가 왔더라고요. 친구야, 카드가 사용이 안 된다고. 친구야, 그 카드 풀렸어. 다시 써. 지난해 7월에는 김 전 행정관의 동생이 스타모빌리티의 사회이사에 선임돼 현재까지 재직 중인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라임펀드 관련자들을 잇따라 재판에 넘긴 검찰은 잠적한 이종필 라임 전 부사장의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검찰이 김 전 행정관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잠적한 이 전 부사장 등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우리나라 방역에 대한 세계의 관심이 높아졌죠. 한국의 방역 노하우를 배우고 싶다며 우리 정부에 전문가 파견을 요청했던 우즈베키스탄이 이 전문가를 위해 자국 특별 전세기까지 내줬습니다. 유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열악한 의료시설과 취약한 방역체계 탓에 봉쇄 조치만 취했던 우즈베키스탄. 지난달 중순 확진자가 본격 발생하자 한국의 전문가 파견을 긴급 요청했습니다. 한국의 방역 노하우를 배우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It is very important for us to apply and implement the advanced experience of Korean medicine in our country. 지난달 29일 예방의학 박사 고려대 최재욱 교수가 타슈켄트로 긴급 파견됐고 우즈벡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임시 최고 결정기구를 신설해 최 교수를 특별 정책 자문으로 임명했습니다. 이후 정부가 확진자 동선 확인을 위해 휴대전화 위치를 확인하도록 하는 법령과 감염자 격리 수칙 등이 만들어졌고 한국과 흡사한 코로나19 관련 핵심 정책들이 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이틀에 한 번꼴로 현지 뉴스에 출연할 정도로 한국에서 온 전문가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지금 우즈베키스탄에서 하고 있는 방역 정책이 효과적인지, 정부 정책이 잘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짚어달라는 것이었고요. 우즈벡 정부의 요청으로 당초 예정보다 2주 더 머물렀던 최 교수의 귀국길이 민간 항공기 운항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자 우즈벡 정부는 오는 26일 자국 항공사의 전세기를 특별 편성했습니다. 이 전세기를 통해 우즈벡에 남아있는 한국 교민들도 추가로 귀국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저희 같은 사람이 한 5년 해야 될 외교를 한 20일 동안 하셨다는 그런 느낌까지 듭니다. 현지 대사관은 곧 관련 내용을 교민들에게 공지하고 탑승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KBS 뉴스 류란입니다.